안녕하세요. 네, 매경자 ITTV 안갑성 기자입니다. 연초 부동산 시장의 화두가 진짜 반등이냐, 데드캣 바운스냐, 이 논쟁이 뜨거웠었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지고 벌써 2023년도 이제 중반에 이르렀는데요. 최근 부동산 키워드는 양극화인 것 같습니다. 지방 부동산은 여전히 지난해 하락장 이후에 충격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반면,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이제 단지에서는 신고가 다시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 소음과 정보가 섞인 요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숫자, 데이터 기반으로 부동산을 분석해 줄 분을 모셔봤습니다. 리치고 김기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작년에 이제 출연해 주셔가지고 이제 하락장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경고를 해주셨는데요. 올해 이제 최근 이제 통계나 아니면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보다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매매가가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PF 때문에 여전히 어렵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상승하는 매매가가 있다 보니까 이 아파트, 결국 저희 모두가 관심 있으시죠? 아파트 가격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상 진단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좀 그나마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뭐 KB부동산 데이터도 있고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도 있는데,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주간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볼 텐데요. 요게 이제 지난 23년 1월 달부터 가장 최신 데이터는 7월 3일까지 플라워 차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 십자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상승인데, 보시면 경북 영주시는 상승했죠? 영주요? 경북? 네. 얘가 제일 많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이 송파구. 그 다음이 서초구. 그 다음에 강남구. 강남 3구네요. 근데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영주시가 한 2% 매매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송파구가 0.39%. 서초가 0.07%.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입니다. 전부 다 하락이고요. 그래서 이걸 연초부터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은 약세장이 맞다. 자, 근데 한 4월, 5월 달부터 이게 바뀌었는데요. 이걸 한번 한 4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부터 보니까 어때요? 상승하는 지역들이 꽤 많죠. 꽤 많이 자, 보시면 가장 많이 상승한 데가 이제 용인시 초인구고요. 얘가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이고요. 그 다음 송파구, 화성시, 그 다음 선남시, 수정구, 하남시, 뭐 요런 광명시, 요런 지역들이 지금 상승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4월달 기준으로 보니까 연간 기준으로는 지금 상승한 곳이 거의 없는데 4월달부터 보니까 상승한 곳들이 그래도 꽤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전국에서 3분의 1 정도는 상승으로 돌아섰고, 여전히 3분의 2 지역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서울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서울은 다 오르느냐?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서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청자분들 저희가 영상에 자료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요 십자선 보이실 겁니다. 얇은 십자선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매매가가 일단 오른 거고요. 그렇죠. 일사분면이라고 하죠. 위쪽으로도 위에 있으면 전세가 또 같이 오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송파구 같은 거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갔죠.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가 상승을 많이 한 거죠.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강남구, 서초구. 근데 보니까 도봉구는 어때요? 여전히 뭐 둘 다 느리고. 그 다음 강서구. 그래서 서울도 절반 넘는 지역은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 그럼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실 때 23년 중반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양극화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강남 불패라서 그러냐? 그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차트만 보면 강남 불패론 같은데. 아닙니다. 강남 불패는 아니고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하락했을 때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 중에 하나가 또 강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불패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지만, 강남이 서울에서 제일 비싼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에 불패인 거지, 강남은 계속 오른다? 이거는 택도 없는 얘기죠. 자, 그럼 왜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비싼 동네가 가격이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느냐? 여기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냐면, 바로 2019년 12월 달 연말에 정부가 시행을 했던 부동산 대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억 이상짜리는 아예 대출을 못 받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초저금리랑 코로나 유동성 때문에 가장 많이 연끌했던 시기가 언제죠?
2020년, 21년. 근데 이때 하필이면 15억 이상짜리 아파트가 많은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지역들은 대출 없이 사야 됐습니다. 자, 이 여전히 지금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은 영끌에서 많이 산 지역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영끌에서 많이 샀으니까 이자 부담이 지금 코로나 시기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났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이자가 4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럼 어때요? 힘들죠.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집을 뭐 내놓거나. 못 견디죠. 예. 그러니까 매물이 많아지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이 지역들은 시들시들한데 이 강남, 수조, 송파는 2020년, 21년에 영끌에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현금 부자들만. 다 현금 부자들만 주고 산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급해요, 안 급해요? 뭐 금리 올라도 그렇죠. 예.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전혀 없다.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남 3구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다. 차별화 장세가 벌어지고 있다. 자, 그런데 자, 그럼 강남 3구 계속 올라갈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한번 보시면 자, 만약에 이게 진짜 상승장이에요. 네. 그러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어떻게 할까요? 걷어들이죠. 걷어들이죠. 예. 그럼 매물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근데 데이터를 보면 매물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 매물 데이터는 21년 5월 달부터 집계가 됐거든요. 예. 한 2년 조금 넘는 중에 지금이 제일 많아요. 자, 데이터를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부터 볼게요. 자, 송파도 이게 이제 거래로 들어가서 자, 그리고 지금의 거래량이 얼마나 이제 작은 거래량인가를 한번 보세요. 예. 밑에 저 보라색 그 막대기 길이 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이걸 예. 좀 키워볼게요. 예. 자, 얘가 지금 거래량입니다. 예. 이거 어때요? 251건 송파구 기준으로. 너무 작죠? 예. 200건밖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어때요? 예. 거래가 없어요. 진짜 상승장이면 거래량이 이렇게 팍팍 터져야죠. 예. 그리고 요게 매물인데, 자, 이게 3년 동안만 보요. 자, 매물이 어때요? 역사상 지금 가장 많습니다. 쌓여있네요. 예. 작년에 22년 7월, 8월부터 급락이 시작됐죠. 네. 그랬거든요. 딱 1년 전부터 급락이 네. 시작됐는데 이때가 송파구 매물이 4,240건이었는데 네. 지금 얼마냐? 4,700건이 넘습니다. 전국 좀 뚫었네요. 자, 매물은 늘어났는데 거래량은 어때요? 안 나오죠? 변함이 없잖아요. 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짜 상승장이 맞다 아니다? 진짜 상승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상승장이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여야죠. 이거 진짜 올라간다. 근데 오히려 너무 가격이 싸질 때는 매물을 다시 걷어들였다가 지금 또 올라가니까 얼씨구나 이때라 하고 지금 매물을 내놓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강남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구도 어때요? 매물이 사상 최대치죠? 네. 강남구도 지금 팔려고 하는 매물이 사상 최대치라고요. 자, 서초 보겠습니다. 서초도 어때요? 서초도? 네. 거기 사상 최고치예요. 즉, 집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딱 오른 김에, 단기 반등 나오는 김에 지금 팔려고 지금 내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강세장이다?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단기 반등장이다. 대세 상승장이 아니라 대세 하락 중에 나타나는 단기 반등장이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만약에 이 상승장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상승장이라면 사실 이렇게 매물이 증가함과 동시에 거래량도 매물은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자, 보여야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냐? 예. 자, 전세가 지금 바닥 부근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네. 자, 전세를 서울 전체로 한번 볼게요. 자, 서울 전체적으로 지금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전세를 보겠습니다. 전세 매물. 전세는 어때요? 전세는 매물이 훅 줄어들고, 예.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도 올해는 좀 그 상반기에 이게 역사상 가장 많은 전세 예. 거래량입니다. 이거 데이터를 보시면 한 10년 보면 어때요? 언제가 거래량이 제일 많아요? 예. 작년 최근이, 말 아니요, 이게 지금 바로, 최근이네. 예, 2, 3월입니다, 2, 3월. 예. 그러니까 이러면 매물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은 바닥에 가까워 오구나라는 신호예요. 그런데 지금은 매매는 거래량은 여전히 매우 작고 평균보다 훨씬 작고 매물은 팔려고 하는 매물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드문드문 나타나는 신고가. 근데 여기 중에서도 취소 거래가 좀 있죠. 취소 거래가 이것도 예. 얼마 전에 이슈가 좀 많이 맞습니다. 됐잖아요. 예. 이런 상황인데 이걸 대세 상승장이라고 이야기한다? 글쎄요, 아마
뭐 6개월에서 1년만 지나면 또 답이 나올 거니까 예. 네, 그때 한번 지켜보시죠. 뭐 역시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될 텐데요. 참고로 이제 지금 그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앱은 이제 리치고 앱으로 네. 직접 대표님께서 손수 한 땀 한 땀 전송돼서 개발을 하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로 확실히 시각화하기가 좋아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네.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대세 하락장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뭐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부동산 침체가 극심하고 네. 뭐 새마을금고 연체율까지 높아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뭐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까지 나오는 등 이제 네. 뭐 부동산에 넘어서 금융 쪽으로 전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데이터상으로 네.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지방 위주로 좀 가장 위험하고 침체된 곳은 어딘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혹시 데이터로 확인될까요? 데이터로 예. 그러니까 가장 가격이 많이 빠진 데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고점을 언제 찍었냐면 고점을 21년 연말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예, 지방 기준으로요? 예. 아니요. 거의 대부분의 거의 지역들이. 지역이세요? 거의 예.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럼 이제 2022년부터 한번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예. 22년 1월 달부터. 자, 그러면 자, 보시면 22년 1월부터 이제 예. 지역별로 예. 이제 누적. 자, 이렇게 보면은 누가 제일 많이 떨어졌죠? 세종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등도 가장 빨리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종을 보시면 3월 달부터 세종은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 가장 빠르게 반등이 시작된 지역인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때요? 아직도 가장 많이 빠졌다. 회복이 멀었네요. 네. 예. 그 다음에 여전히 빠지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대구입니다. 예. 대구는 왜 이렇죠? 물량이 너무 많아서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인구수나 일자리가 계속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느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진 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오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는데도 지금 반등이 못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일단은 뭐 인구수나 이런 거는 별로 그닥 좋지 못하고, 일단 무엇보다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힘을 못 쓰고 여전히 지금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 예. 자, 인천도 입주 물량이 많은데 인천은 보시면 매매는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예. 인천도 지금 5월 중순부터 상승으로 지금 돌아섰고요. 근데 여전히 전세가가 약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인천도 아직은 좀 때가 아닌데, 예. 모든 투자가 다 그렇잖아요. 모든 투자는요, 최고의 투자는 뭐냐? 남들 좋다라고 하는 데가 최고의 투자가 아니에요. 항상 최고의 투자처는 지금 안 좋은데, 지금 너무 안 좋은데 앞으로 좋아질 만한 지역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천과 대구가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아닌데 내년 어느 즈음이나 아무리 늦어도 2025년도에는 또 가장 또 유망한 투자 지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2024년과 25년 보시면서 그렇죠. 대구 인천을 이제 투자용.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서울이 여기 있어요. 서울. 예. 서울이 자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 적게 빠진 줄 알죠? 예. 아닙니다. 자 여기 서울보다 적게 빠진 데 많죠? 예. 자 이거 보면은 자 누가 제일 적게 빠졌냐? 강원도가 제일 적게 강원도. 빠졌습니다. 예. 그 다음이 전북이고요. 전북. 그 다음이 제주도고 경북이고 충북이고 충남이고 서울 어디 있어요? 서울이 10등입니다. 지금 뭐 서울이 지금 뭐 반등 무슨 양극화 시장이니? 이거는 뭐다? 전혀 지금 데이터를 보지 않은 그냥 뇌피셜로 그냥 아주 일부의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락장이 시작됐던 22년 1월 달부터 지금 데이터를 보게 되면 서울도 지금 중간 정도에 빠진 게 오히려 강원도, 전북, 제주, 경북, 충북, 충남 지방시장이 덜 빠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방 지역들이 제가 2020년 초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어깨에 지금 올라온 수도권보다는 지금 바닥 근처인 지방이 유리하다. 만약 한다라면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 그리고 반등이 나타난다라면은 빠르면 올해는 좀 그렇고 한 내년 초반부터는 이 지역들에서 반등이 아마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강원, 제주 사실 물론 이제 부동산 자체가 좀 지역성이 좀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이 말씀하신 지역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투자자나 입장에서 볼 때 뭐 사실 메인으로 정말 이 실거주 한 채로 뭔가 자산을 불려나가시는 분들께는 네. 사실 이 뭔가 선택하기 좀 어려운 옵션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보통 서울 내지 수도권 집을 노리다 보니까 네.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현실적으로 이 거주를 통해서 실거주 한 채를 통해서 뭔가 자산을 불려나가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그분들에게는 좀 어떤 전략을 좀 써야 될까요? 그분들에게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죠. 예. 자, 일단 이거를 또 데이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만 지금 데이터를 좀 보고 있고요. 자, 수도권에서 지금 제일 지금 저평가된 데가 어디냐? 예. 거기가 바로 경기도 이천시입니다. 이천시. 그 다음에 경기도 동두천시. 이런 데가 지금 나오죠. 예. 자, 그럼 이 데이터는 어떻게 나온 거냐? 자, 이 데이터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상승률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의 공식을 가지고 만든 전세 저평가라는 인덱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냐면, 자, 전세는 투자 수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실거주. 예. 전부 다 실거주입니다, 전세는. 그래서 전세 가격에는 거품이 없다. 이 전세 가격은 뭐 그 지역의 뭐 수요와 공급 뭐 모든 게 다 데이터가 들어가서 형성이 된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간 만큼 매매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때로는 거품이 끼면 이 전세가가 상승한 것보다 매매가가 더 많이 오르고 때로는 덜 오르기도 해요. 자, 경기도 이천시는 뭐냐면요. 전세가 올라간 것보다 매매가가 덜 오른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지금 수도권에서는 제일 저평가된 곳이고요. 예. 자, 그래서 어디를 눈여겨봐야 되냐? 경기도 이천시, 동두천시, 뭐 여주나 포천은 너무 작으니까 빼고, 예. 그 다음에 어디예요? 평택. 그 다음에 어디예요? 안성, 그 다음에 어디예요? 도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이런 좀 저렴한 지역들, 즉 여전히 지금도 많이 빠지고 있는 지역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어디가 고평가냐? 어디가 고평가? 구리시. 구리시가요? 수원시 팔달구, 영통구, 기흥구, 동안구, 용시, 수지구, 의왕시,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뭐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지금 고평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런 지역들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뭐 한 10등 미만의 지역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물론 지금 사시라는 건 아니고 예. 시기만 잘 가늠하면 아마도 내년 어느 즈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시기가 잘 가늠하면 이런 지역들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거죠. 네. 그럼 대표님께서 내년 이후에 좀 이제 시간대를 강조해 주시는데 네. 그 내년에 아무래도 이제 보통 지금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부동산도 이제 이자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이 연준 자체가 올해 안에는 뭐 금리 인하가 없다고 지금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내년 이후부터는 이제 네. 많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네.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도 이제 금리 인하되는 사이클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좀 내년 이후로 그러면 이제 실제 투자를 권하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이제 없지 않아 있고요. 뭐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예. 지금 뭐 내년에도 금리를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너무 많아요. 거품이 확실하게 많습니다. 자, 이거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저희가 최신 지금 만들었는데요. 예. 사람들의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소득, 주택 담보대출 금리, 그 다음에 주택 가격 이 세 가지가 들어가서 만든 데이터가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하던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예.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주택 금융 통계에서 나오는 건데 네. 근데 이 데이터가 너무 좋은데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지금이 7월 달인데 예. 3월 말 데이터입니다. 최신 데이터가. 그렇군요. 네. 딜레이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희가 또 개발팀에 얘기해서 예. 만들었습니다. 최신 데이터로. 그래서 요게 요 위에 거예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예. 그래서 얘가 서울의 매매고요. 요 밑에 게 전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대출을 껴서 내가 집을 매매를 하는데 내가 주택 원리금 상환 금액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줍니다. 예. 반대로 요 밑에 건 뭐예요? 전세입니다. 그래서 전세도 대부분 대출 껴서 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대출 껴서 내가 전세를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23년 5월 달에 가장 최신 데이터인데 예. 지금 얼마냐면 330.9입니다. 예. 330.9. 이 네.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자, 이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자,
100이라는 숫자가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00이잖아요. 예. 그러면 내 소득의 25% 정도를 주택 원리금 상환으로 쓰는 겁니다. 즉 내가 한 달에 4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25%니까 예. 그 정도를 내가 주택 원리금 상환으로 쓰는 거죠. 네.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사실 원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렇죠. 소득이. 100이면. 예. 근데 서울은 얼마다고요? 330. 330. 그러면 3배가 넘죠. 75%. 그러면 75%.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간 소득을 예, 가지고 중위 계산을 했기 소득이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한 소득이 중간 정도인 사람은 서울에 집을 사려면 1,000만 원을 번다. 예. 그러면 750만 원 정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네. 또, 자, 그런데 얘가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냐면 245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평균이 245예요. 예. 그러면 2배 조금 넘으니까 한 50% 조금 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한 달에 뭐 500 벌면 한 250 조금 넘게. 예. 자, 그런데 역사적인 저점이 얼마냐? 요게 이제 2015년 2월 달인데요. 163입니다. 저점이 163. 네. 예. 그럼 이 정도면 어때요? 너무 부담이 없죠. 괜찮네요. 그래서 이 용어 그대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부담 빨간색이 들어와서 높으면 부담이 많은 거고 예. 얘가 낮으면 부담이 없는 겁니다. 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경기도도 지금 150이에요. 100이 넘네 일단. 예. 그러면 경기도도 거의 40% 가까이 내가 예. 한 달에 주택 원리금 상환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2007년 8년의 고점이 지금 320 정도 되거든요. 예. 지금보다 좀 더 높아요. 예. 자, 그럼 얘가 평균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저점까지. 자, 그러면 지금 몇 프로가 고평가되면요. 평균 대비해서는 25% 고평가고요. 예. 저점, 2015년 저점 대비해서는요. 50% 고평가입니다. 그 얘기는 가격이 20에서 40% 정도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가 정말 잘 들으셔야 되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의 소득, 주택 담보대출 금리, 그다음에 주택 가격. 이 세 가지로 이 데이터가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 사람들의 소득을 한번 살펴보죠. 자, 사람들의 소득이 다른 건 변하지 않고 사람들의 소득이 많이 늘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자, 사람들의 소득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호주머니 사정이 예.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요즘에? 물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안 좋아. 예. 사람들의 특히 코로나 때 또 많이 올랐잖아요, 소득이. 예. 자, 그러면 근데 고물가까지 있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단 하나 아웃. 예. 자, 그럼 두 번째는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확 떨어지면 돼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지금 금리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뭐 사실 내려왔다가 요즘 최근에는 살짝 또 주담대금리 올라가는 모습이 네.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데 한국이 예. 내릴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한국은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너무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사실은 못 올리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올려야 되는데 예. 못 올리는 겁니다. 그럼 내릴 수 있냐? 내리자니 또 물가도 부담되고 또 미국은 올리고 있는데 혼자 예. 내릴 수도 없고. 자, 그럼 당분간은 금리를 내릴 일도 별로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면 모든 투자는요 사이클을 그립니다. 예. 오랜 시간을 들고 부동산은 사이클을 그려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내리는 시기죠. 예.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내려서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때가 한 20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더 떨어져서 160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한 200 정도 떨어지면 그때는 내 집 마련 해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얘가 떨어지려면 방법이 소득도 안 돼. 주택 담보대출 금리도 안 돼.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주택 가격.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최근에 반등작이라고 하는데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거래량 볼게요. 예. 자, 서울 전체적으로 자, 매매 거래량 보겠습니다. 이거 전체로 볼게요. 네. 자, 이 거래량 이게 예. 보라색 막대의 길이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거래량이요 너무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2009년에 반등작이랑 비슷한데 예. 이때는 거래가 7,000건, 8,000건씩 터졌잖아요. 그러네요. 예. 지금은요 3,000건이에요. 3,000건 3,000건. 지금. 예. 즉 그만큼 지금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자, 2009년에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그래도 한 262 정도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때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살 수 있는 여력이 꽤 많았는데 예. 지금은 뭐다?
지금은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2009년에 반등하고 2010년 3, 4월 달부터 2분기부터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도 비슷한 사이클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의 반등장 맞다. 그리고 이 반등은 가을이나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 라고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서울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네.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이제 구성한 세 가지 요소가 결국 소득과 주담대 금리 그리고 네. 주택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개인 입장에서 사실 이거 보시는 영상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다 소득도 다르시고 네. 개인적으로 신용등급도 다르시기 때문에 당연히 맞아요. 주담대 대출금리도 다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통계는 전체 시장에 대한 것이고 네. 개인적으로 어쨌든 뭔가 매매나 전세 네. 결정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네. 그러면 대표님 개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스스로 네. 나만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계산해서 그럴 이게 필요가 없어요. 200 정도이면 괜찮지 않나요? 네, 방금 생각하신 거 당연히 저도 생각 다 해놨고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뭐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여기 이제 리치고 보시면 여기 홈에 들어가서 일단 네. 뭐 예를 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개별 아파트로 들어가서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이 투자 체크리스트라고 그러죠. 네. 여기를 클릭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홈에 들어가시면 여기 또 투자 체크가 있습니다. 체크. 네. 이거를 또 누르시면 이걸 또 다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일단은 유료긴 한데 예. 유료긴 한데 일단은 공짜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내 아파트의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예. 지수가 너무 궁금하다. 이거를 보면요. 일부 지역들은 너무 싸요, 지금. 역사적으로 봐서 너무 싼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내 아파트의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시려면 요 투자 체크를 투자 체크.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리치고 어플 깔던가 아니면 PC 웹페이지로 화면에서 그냥 하시면? PC에서 리치고 예. 검색하시면 리치고 요 PC 화면이 나오니까 네. 예, 개별 아파트 예, 정말 사는 게 맞는지 전세 사는 게 지금 이 가격에 맞는지 궁금하신 그렇죠. 분들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사실 이게 이 통계 이제 보도를 이제 통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구 지역이 특히 그동안 여전히 하락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네. 또 최근에 이제 대구 내에서도 네. 이제 좀 학군별로 이제 그 가격을 보다 보니까 네. 그 전통 명문의 이제 대구 학군으로 유명한 이제 대구 수성구 지역만 좀 매매가가 이거 반대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뭐 저도 이제 기사 보고 이제 네. 소개를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네. 뭐 전국별로 좀 이제 전통적인 학군, 네. 예, 학군이 좋은 이런 네. 지역에서 네. 좀 방어력으로 뭐 좀 네. 알 수 있는 그런 네. 실제로 한번. 학군이 하락장에 강하다 뭐 이런 네. 통념이 데이터로 그렇죠. 확인되는지 좀 자, 궁금합니다. 데이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천, 대구 먼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대구를 먼저 가도록 하겠고요. 예. 그러면 학군이 좋으니까 수성구는 안 빠지거나 덜 빠져야 되겠죠. 예. 자, 그럼 실제로 그런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요게 이제 대구의 2022년 1월 달부터 조금 더 뒤로 빼볼게요. 예. 이게 하락장이 대구가 좀 더 빨리 시작이 돼가지고 예. 보시면 21년 연말서부터 지금 대구는 네. 하락장이 시작됐거든요. 네. 자, 그러면 21년 한 11월 달로 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성구가 어디냐? 수성구가 여기 있어요. 이제 떨어지고 있네요, 여전히. 예. 자, 수성구가 매매가가 어떻죠? 매매가도 하락 굉장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네요. 네. 예. 굉장히 많이 지금 빠졌고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최근에 어때요? 반등이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아직은 반등이 없고요. 그래서 수성구를 보면은 자, 지금 제일 적게 빠진 데가 대구 북구입니다. 오시죠. 남구고요. 예. 자, 제일 많이 빠진 데가 달서구인데 예. 그 위에가 누구다? 수성구. 수성구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우리가 상승장 때는 그런 얘기하죠. 뭐 여기는 학군이 좋고 뭐 제일 비싼 데니까 여기는 안 떨어져. 데이터를 보니까 어때요? 무슨 소리예요? 예. 지금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자, 이번에는 인천의 연수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천의 연수구. 인천에 또 송도 쪽이 유명하죠. 송도,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빠진 데가 어디다? 연수구네요. 연수구입니다. 네. 아니 도대체 누가 뭐 인천의 송도는 안 빠지고 대구에 지금 수성구는 안 빠져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너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들어보면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예. 들어보면 너무 그럴듯해.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자, 다행히도 지금 인천도 일부 지금 반등이 돌아섰죠. 네.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는요, 10%밖에 안 빠졌습니다. 네, 동구가 제일 적게 빠졌고, 연수구는 18%, 거의 2배 가까운 지금 하락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반등이 워낙 또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그래서 뭐 학군이 좋아도 하락할 때는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 네, 꼭 학군 때문에 뭐 방어가 되고 그런 그렇군요. 거는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워낙 이렇게 세간의 통념을 데이터로 깨부시는데 엄청난 일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그 최근 매매가 내지는 전세가 차원에서 좀 이 데이터를 매일 잘 보시다 보니까 좀 추세 전환이 좀 유독 눈에 띄는 지역은 어디인지 뭐 전국 대상으로요. 네, 자, 요것도 데이터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최근의 추세만 보면 되겠죠? 최근의 추세. 자, 그러면은 한 5월 달부터 전반전에 지금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3년 이제 5월 달부터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전국 시도 단위로 시군구 단위로. 시군구 단위로.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1등이 누구냐면요. 용인시 처인구입니다. 역시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 이제 클러스터 호재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이 누구냐면 하남. 그 다음이 동탄이 있는 화성시입니다. 화성시도 자, 잠깐 요거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지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동탄도 이제 1, 2로 나눠 있는데 2를 이제 위주로 이렇게 보여주실. 자, 요거를 지적도로 한번 지적도로 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자, 그러면 제가 재볼게요. 자, 여기 그다음 요 밑에가 지금 평택 고덕 신도시가 있어요. 그다음 여기에 지금 동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화면상 보시면 이제 크게 삼각형 빨간색으로 그려주신 걸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동탄이 있는 요 화성 쪽이 또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요 바로 밑에 또 고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핵심 지금 산업이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핵심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산업의 요충지가 어디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삼각지대를 꼭 명심하시고 좋은 기회에 좀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삼각지. 그 다음에 이제 송파구, 그 다음에 세종, 광명시, 성남시 수정구, 그 다음에 대구 쪽에 있는 달성군. 달성군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5월 달부터 지금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순으로 지금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서 이제 매매 지수가 좀 요즘 강세를 보이는 올해 5월 이후로 이제 시군구 단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이 반도체 산업들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 같이 뭔가 투자로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곳이다 말씀 주셨고요. 요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이 동탄은 아무래도 일자리가 반도체 관련 종사자분들 아니면 또 실거 자격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표님께서 서울 강남 3구 불패 신화는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강남 3구나 마형성 이렇게 서울 상급지 아파트 값이 뭐 본격적으로 올해 반등하고 있다는 보도 자체는 그 기사 수는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로 정말 이 제가 기사들이 일부 사례를 소개하는 건지 정말 이런 강남 3구나 마형성 같이 서울 좀 중상급지 위주로 뭔가 실제로 반등 사례가 이제 추세가 확인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요 플라워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연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 강남, 서초는 확연히. 송파, 강남, 서초는 지금 확실하게 상승하고 있고, 뭐 영등포구나 강동구, 동작구, 용산구 이런 지역들도 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호가 데이터를 보면 되거든요. 호가 데이터. 자, 그러면 우리가 강남이나 이런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반포 자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포 자이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제 올해 한 5월 29일까지는 최저 호가가 28억 5천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최저 호가가 얼마로 올라갔냐? 31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벌써 지금 조금씩 지금 최저 호가들이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뭔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레미안 퍼스티지를 봐도 예, 여기도 지금 보시면 예, 요거는 이제 3월 달에는 예. 31억까지 지금 매물이 나왔는데 네. 지금 얼마냐면요. 33억입니다. 벌써 한 2억 정도가 지금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송파구에 이제 대단지가 있는 예, 이쪽으로 한번 가보면 자, 잠실주공 5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요게 이제 2월 달만 하더라도 22억까지 나왔는데 네. 지금 얼마냐면은 24억 7천입니다. 벌써 지금 한 2억 7천 정도가 지금 예. 오른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지금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실제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예. 하지만 거래량은 많지 않다. 거래량은 많지 않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또 아파트 말고도 이 네. 리치고에는 다양한 이제 물건들을 다룰 수 있는 사실 툴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네.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올해 상반기 또 부동산 정책 당국자 분들까지 좀 긴장시켰던 키워드는 깡통 전세 내지는 뭐 전세 사기 이런 키워드였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빌라나 오피스텔을 좀 젊은 분들 이 이제 전세를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이 보증금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지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역전세난 네. 이것도 정말 이 내년 말까지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세가 내지 그리고 빌라나 오피스텔까지 포함해서 좀 전세 역전세 난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네. 계속해서 진단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아파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또 데이터 왕이지 않습니까? 예. 자, 이거를 일단 전국 규모 기준으로 한번 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시면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층이나 2층 거래를 뺐습니다. 예, 저층.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저층은 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일단은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평형별 시세가 제공이 안 되는 뭐 그러니까 일부는 좀 제외를 하고 이 데이터를 만들었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고요. 총 계산된 단지 수는 거의 2만 단지입니다. 2만 단지.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다 들어가 있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자, 전국 기준으로 자, 보시면 언제부터 이제 상황이 심각해졌냐면 22년 한 12월 달부터 예. 이때부터 이제 월간 기준으로 6,300억. 자, 지금 얼마냐면 7월이잖아요. 예. 반환 금액이 전국적으로 얼마냐면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1조 5천억. 1조 5천억. 그리고 건이 16,880건. 건당 반환 금액이 얼마냐면 8,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8,800만 원은 지금 평균적으로 뱉어줘야 되는. 내줘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요 위에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 요 빨간 그래프는 역전세가 나서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내줘야 되는 돈. 예. 반대로 요 녹색은 뭐냐면 전세금이 올라서 세입자들이 집주인한테 내줘야 되는 돈입니다. 네. 올려줘야 되는 전세금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한 18년, 19년에도 조금 빨간색이 좀 있었죠. 네. 이때도 뭐 입주물량 뭐 많다라고 해서 조금 역전세가 일부 있었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집주인들이 받을 돈 있고 줄 돈인데 이거를 차이를 계산해 봤습니다. 자, 그 그래프가 요 밑에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처음으로 이런 세입자,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올려받는 돈보다 내줘야 될 돈이 훨씬 많아. 즉, 역전세가 나타난 게 23년 3월 달부터고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 예. 24년 10월 달까지. 와, 내년 10월까지. 그렇죠. 예. 내년 10월 달까지는 집주인들이 올려받는 전세금보다 내줘야 되는 전세금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전국 평균으로 지금 1억 정도 됩니다. 아, 전국 1억 정도. 평균으로. 예. 자, 근데 이게 서울은 얼마냐? 예. 서울은. 자, 보시면 서울은 평균 1억 5천 정도 됩니다. 1억 5천. 예,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1억 5천을 내줘야 되는 게 지금 3,100건 정도 됩니다. 예. 7월 달에만. 네. 많이네요. 적지 않은 예. 돈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생돈 나가는 예.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정부가 또 부동산 정책을 또 꺼내놨죠. 예. 왜냐하면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급격한 상승이나 급격한 하락을 둘 다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너무 급하게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쳐낸 거고 자 그래서 이제 DSR 40%를 DTI 60%로 바꾸면서 예. 연봉이 한 5천만 원이신 분들은 1억 정도 네. 연봉이 한 1억인 사람은 최대한 3억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대출을 물론 역전세에 한해서 네. 그래서 이 대출을 받아도 집주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세입자한테 바로 싸주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도 1억 5천 정도 가까이 되죠. 네. 그러면 이 정도면 연봉이 그래도 뭐 한 7, 8천만 돼도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한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역전세 문제는 어느 정도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해결이 될 수는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한테 주려면은 자, 예를 들면 네. 지금 뭐 전세가 10억이었는데 얘가 지금 뭐 한 8억으로 떨어져 가지고 2억을 대출을 받아서 더해서 네. 주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이 집에는 원래는 대출이 없었다고 치고 네. 이 대출이 지금 등기부등본에 지금 대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다음 세입자는 좀 불안하죠. 이게 많이. 좀 예. 불안할 수 예.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도 안 그래도 가계대출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이게 대출을 추가적으로 더 받으니까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역전세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마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네.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쳐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파트, 또 전국과 갖고, 서울 다루셨는데 이제 빌라 오피스텔도 한번 자, 볼수 있죠. 일단은 빌라는 데이터를 구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피스텔을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파트는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이 전세가율이 50%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매가가 10억이면 전세가 5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뭔가 사회적인 이런 네.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오피스텔을 먼저 보도록 네. 할 텐데, 자, 지금 500세대 이상짜리 오피스텔만 지금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네. 있고요. 이쪽에 천호역에 가시면 천호역 한강 프로지오 시티라고 있습니다. 네. 얘가 700세대가 넘고요. 700세대 넘네요. 9년 차. 네. 자, 근데 얘가 지금 매매가가 얼마냐? 매매가가 지금 1억 6천에서 2억 정도입니다. 네. 1억 6천에서 2억. 원룸 기준으로 이제 그렇죠. 나오죠? 얘가 예. 지금 평균대가 16평 기준으로. 16평 기준으로요. 예, 16평 기준으로. 자, 지금 요 정도 하고 있는데, 1억 6천에서 2억 하고 있는데, 전세가가 얼마일까요? 전세가는 한 1억 한 4천 되나요? 그러면? 네. 예. 자, 전세를 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예. 자, 전세가 지금 두 건밖에 없는데 1억 8천입니다. 예. 자, 전세가 1억 8천이었고 아까 매매가가 1억 6천에서 2억. 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매매랑 전세랑 예. 붙었거나 오히려 역전까지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비단 이 오피스텔만 그러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당수의 오피스텔 이런 게 많고 지금 전국적인 데이터가 다 있는데 예. 지방을 살펴봐도요. 진짜 심각한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브랜드도 좋잖아요. 예. 당연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선호할 수 있고 이런 걸 데이터를 확인을 다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아직은 사회적인 문제가 안 돼서 그런데 자, 오피스텔도 이 정도인데 가격을 더 확인하기 힘든 빌라나 다세대는 어떻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기도 치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특히 이제 2030 세대 분들은 이 리치고에 가면 오피스텔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제발 가격을 좀 확인하시고 좀 계약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일단은 오피스텔은요 전세 계약 하지 마세요. 지금 위험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냥 반전세나 월세로 하십시오. 그리고 중개사분들도 이제는 이 오피스텔 데이터 다 확인할 수 있잖아. 네. 호가랑 실거래가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리치고에 가면은 이 데이터를 좀 보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 좀 역전세 안 되게 그리고 이런 경우 집주인들을 설득시켜야죠.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매매가 호가가 지금 1억 6천 지금 나와 있는데 전세가 1억 8천 받으면 안 되잖아요. 보통 이러면 사실 부동산 화랑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무피해, 뭐 네. 플러스 피 투자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사실 여러 채 그냥 막 네. 그 전세 그 줘서 맞춰가면서 네. 투자 물건 늘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상승 날 때는. 네. 근데 확실히 이제 그 시장 색깔이 바뀌면서 이런 분들이 사실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지금이라도 가서 1억 6천에 계약해서 예. 전세 1억 8천에 놀라면 놀 수는 있죠.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문제는 뭐냐? 정부의 불투명성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이런 사회적인 역전세나 전세 사기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챗 GPT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는 데이터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예.
데이터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의 불투명성을 데이터로 없애는 거.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투명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거. 그게 제가 또 사업을 하면서 예.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고요. 얘기가 마침 나왔으니까 자, 아파트만 가격이 어느 정도 투명화되어 있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빌라도 모르고 그 다음에 토지 건물도 어때요? 예. 토지 건물도 몰라요. 모르죠. 자, 그런데 이거를 뭘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는 리치고가 예. 통합 부동산 앱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이나 토지까지도 그렇죠. 포함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그래서 거죠? 예. 건물로 가시면 여기서 건물 예. 가시면 자, 실거래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빌라도 다 볼 수 있고요. 예. 여기 가면 빌라 다세대 건물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도 많죠. 네. 그래서 뭘 만들었냐? 바로 이 AI 추정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잠시 저희 한번 사무실 쪽으로 한번 가보면 예. 서초역 교대역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강남 예. 네. 이 핵심 요지에 네.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리치고 카페가 있는데 예. 이 건물이 지금 AI 추정가가 얼마냐면 65억 5천입니다. 예. 근데 실거래가 얼마나 됐어요? 50억 5천. 2020년에 요거는 예. 현재 AI 추정가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건물 토지가 따로 있으니까 이거를 따로 분리를 해서 또 각각의 AI 추정가를 예.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요 시세 차트. 예. 보통 토지나 건물은 시계열 차트가 없어요. 그렇죠, 없죠. 예. 근데 이거를 저희가 AI 기술로 전 세계 최고 등급의 AI 개발자가 저희 회사에 있는데 예. 이거를 시계열 차트로 만들어 놨고 이때도 보시면 2020년에는 AI 추정가 59억이었는데 이걸 50억에 거래를 했잖아요. 예. 그럼 거래를 잘한 거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아파트, 오피스텔, 그 다음에 빌라 다세대, 건물 토지까지 실거래가랑 AI 추정가까지 다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정보의 불투명성이 이제는 이런 예. 기술로 많이 없어질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뭐까지 만들었냐? 바로 경매까지 만들었습니다. 경매까지. 경매까지. 요즘 경매 사실 많이 관심 많으시죠? 그리고 예. 제가 말씀드리죠. 예.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어디에서 찾아라? 경매에서. 경매에서 찾아라. 엄청난 지금 기회가 경매 쪽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경매를 하게 되면은 경매 사이트에서는 경매 데이터를 보고 예. 권리 분석하고 어떤 리스크 하자가 있는지를 보고 최저 입찰가는 가격을 보고 예. 그리고 나서 내가 입찰가를 산정을 하려면 가격을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매 사이트 이외에 뭐 네이버를 가든 예. 어디를 가든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아파트는 볼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오피스텔은 어때요? 흔치 않죠. 흔치 않죠. 예. 토지나 건물은 어때요? 거의 진짜 찾기 힘듭니다. 소지. 근데 예. 저희가 실거래가뿐만이 아니라 AI 추정가까지 다 만들어놨잖아. 그러면 리치고 앱 안에서 저희가 경매도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한남대교 바로 옆에 이제 라이프 미성 아파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미성. 네, 압구정. 예. 네, 미성 아파트. 얘가 예. 지금 29억 9천만 원의 감정가가 나왔고 예. 한 번 유찰이 돼가지고 최저가가 지금 23억 9,200만 원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럼 내가 가격을 얼마로 입찰가를 써야 될지가 고민이 돼서 예. 다른 사이트로 가야 되는데 예.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지금 실거래가가 얼마인지가 나오고 예. 최저 호가가 또 얼마인지가 나오죠. 예. 그리고 조금만 내리면 이렇게 차트로까지. 그래서 여기 가시면 호가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전세인 것 같은데 매매로 예. 가서 매매로 가서 지금 호가가 27억에서 30억 정도잖아요. 예. 그리고 AI가 지금 적정 가격으로 한 게 25억에서 27억 정도. 근데 예. 우리가 경매를 사니까 그래도 최저가보다는 좀 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한때는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23억까지도 내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2월 달만 해도 예. 23억이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가격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최저 입자가 23억 9,200이니까 한 이 정도 가격이라면 한번 써볼 수 있겠지만 이걸 25억이나 6억 예. 쓰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는 경매 데이터뿐만 아니라 가격 데이터까지 다 확인할 수 있다. 예. 네. 경매 물건에서도 확실히 이 기회가 많이 놓여진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 사실 이 경매까지 다뤄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나왔죠. 청약.
예. 네. 사실 최근 청약 상대적으로 일부 단지는 고분양가로 비싸다는 논란을 있는 반면에 어떤 네. 단지는 또 여전히 로또 청약이라면서 네. 몇십만 명씩 막 청약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그렇죠. 이제 이 청약 시장도 되게 물건마다 달라지고 있는데 네. 이 청약 같은 경우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좀 네. 현명한 청약을 하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명한 청약을 하려면 일단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데 예. 새 아파트가 들어와야 돼요. 아,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그거고요. 예. 자,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야 됩니다. 최소한 15에서 20% 정도는 주변의 가격보다 저렴하다. 그러면 그런 청약은 내 집 마련 기준이라면 하셔도 괜찮다. 근데 최근에 이제 로또 청약을 해서 당첨만 되면 막 4억, 5억씩 이건 로또보다는 괜찮은 거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슈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약을 한 건데 사실 데이터를 보잖아요. 예. 미분양은 지금 늘고 있어요. 아, 근데 미분양은 서울에 지금 미분양이요. 예. 줄지 않고 늘고 있습니다. 이거를 데이터로 한번 예. 자 보도록 하겠고요. 자, 서울의 미분양, 요게 이제 서울의 지금 미분양 예. 데이터거든요. 자, 청약 시장은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야, 이거 되게 뭐 다시 또 좋아지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미분양 어때요?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서 네. 지금 6월달 기준으로 얼마냐면요. 1144호입니다. 자, 만약에 진짜 이게 진짜 상승장이에요. 그럼 미분양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팔려야죠. 미분양이 줄어야죠. 자, 네. 이제 요때 보시면 요때처럼 이렇게 2013년, 14년처럼 미분양이 쭉쭉 줄어야죠. 이러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거는 상승장이죠. 근데 지금 어때요? 미분양이 이렇게 늘고 있다니까요, 지금. 많지는 않지만 미분양이 계속 늘고 있다고, 여러분들. 일부 청약 시장에 여기에 지금 환호할 게 아니라 진짜는 미분양은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로또 청약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지금 시세보다 15에서 20% 싸면서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내 집 마련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아니다라면 지금 청약을 하시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미분양이 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미분양이 많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럼 지금 뭐 새마을금고부터 뭐 증권사 PF부터 은행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미분양이 계속 좀 증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것들은 다 누구의 부담이에요? 전부 다 금융권의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막 일부 이거 보면 막 신고가 치고 이런 거 보면 막 빨리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침착하게 좀 데이터를 믿고 좀 기다리시면 나중에 좋은 기회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분양 이제 미분양 사례를 보여주셨으니까 점사 질문드리자면 이제 2012년 이후에도 사실 당시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저 건설업계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미분양도 전국적으로 많이 쌓여 있었는데 최악의 미분양은 결국 이 준공 후 미분양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 아파트 지어 놓고도 안 팔려서 이제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게 최악의 경우인데 이런 미분양도 결국 할인 분양을 통해서 결국 몇 억씩 아파트값 깎아가면서 이제 입주를 다 했던 경우인데 이런 현상 상승장의 전조 인데 언제쯤 벌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정부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카드를 전혀 쓰진 않았거든요. 뭐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뭐 중과 이거 안 풀었죠. 그다음에 진짜 이제 시장이 너무너무 안 좋을 때 지금 또 쏟는 정책이 이제 한시적 양도세, 비과세 혜택. 뭐 그다음에 강남 3구도 지금 강남 4구도 지금 안 풀었거든요. 규제를 여전히 규제를 묶여 있어요.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2차 하락이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또 다 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뭐 저는 2, 3년 정도 후를 생각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사실 청약, 뭐 경매, 토지, 건물까지 다 다뤄보셨는데 뭐 시간 관계상 또 이제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대표님께서 한번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부동산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 결정이에요. 자, 우리가 근로를 통해서 내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10년에 1억 2억 모으는 거 어때요? 만만한가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사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1억 2억도. 자, 그런데 부동산은요, 우리가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좋은 시기에 사잖아요. 1, 2억이 뭡니까? 그냥 3, 4억도 그냥 우리가
바로 벌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지금 뭐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 있고 데이터가 여전히 지금 고평가가 많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뭐 아니 나는 뭐 20% 30% 떨어져도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 계시다라면은 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 내 집에서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나는 진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에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아 저도 진짜 정말 저도 상승 얘기 하고 싶습니다. 저도 진짜 상승 얘기 하고 싶고 상승이 돼야 저도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제가 왜 상승 얘기를 아직은 못하냐? 저는 데이터로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제 뇌피셜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는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아, 내 집 마련 지금 어디 하면 좋을지 제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좀 인내하시고 짧게는 1년, 길게 봐도 한 3년 정도만 기다리시면 좋은 기회가 올 테니까 그때 편안하게 내 집 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자이언트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리치고 김기훈 대표님 저희 시장 상황 좀 변동이 체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모시고 정말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는 기회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 실황 데이터로 이제 검증된 중계를 한번 방송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이언트TV의 양승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